어머님이 저한테만 산삼을 다려주시네요. 형님껜 그 시커먼 독초 같은 걸 주시고요. 형님이 미우니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집 안에서 시어머니는 첩에게는 뽀얀 산삼을, 며느리에게는 시커먼 풀물만 다려 내밀었습니다.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날마다 비우던 그 쓴 사발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깊은 곳 아래 자리 잡은 윤씨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내온 양반가였지요. 소슬대문은 높고 곳간은 그득하여 누가 보아도 부족할 것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너른 집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늘이 한 자락 드리워 있었지요. 집안의 안주인은 윤씨 부인이었지요. 나이 58. 깡마른 얼굴에 눈매는 매섭게 치켜 올라갔고 한쪽 다리를 저는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지를 때면 종들은 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납신다. 그 한마디에 부엌의 수다도 뚝 그쳤습니다. 빨래터의 손길도 바빠졌지요. 윤씨 부인은 좀처럼 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눈으로 한번 쓱 훑으면 그 앞에서 거짓을 부릴 사람이 없었지요. 이 집의 아들은 윤진현이었습니다. 나이 27. 훤칠한 키에 단정한 이목구비를 가진 선비다운 사내였지요. 그러나 진현은 지금 이 집에 없었습니다. 1년 전 한양으로 과거 길을 떠난 뒤로 좀처럼 소식이 닿지 않았지요. 서방님 떠나신 지도 벌써 한 해로구나. 이렇게 나직이 중얼거리는 이는 이 집의 정실부인 한채원이었습니다. 나이 24. 갸름한 얼굴의 먹으로 그린 듯한 눈썹, 맑은 눈동자를 가진 여인이었지요. 본디 고운 얼굴이었으나 요즘의 채원은 핏기 하나 없이 헬쑥했습니다. 옥색 치마 저고리가 헐거워 보일 만큼 몸이 야위어 갔지요. 아씨, 또 그 생각하셔요? 곁에서 시중들던 몸종 사머리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16살 난 어린 아이였지요. 서방님께서 돌아오시면 다 좋아질 거예요. 너무 마음 졸이지 마셔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채원은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끝이 가늘게 떨렸지요. 채원이 이 집에 시집 온 지도 어느덧 6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6해 동안 채원은 아이를 갖지 못했지요. 종갓집 맏며느리가 후사를 못 보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나. 문중 어른들의 입에서는 늘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채원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지요. 죄인도 아니건만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지요. 첩, 난향이었습니다. 나이 22. 화사한 둥근 얼굴에 붉은 입술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혈색이 좋고 몸도 통통하여 헬쑥한 채원과는 누가 보아도 대조가 되었습니다. 분홍과 다홍의 고운 비단을 두르고 머리에는 화려한 비녀를 꽂았지요. 그 난향이 사뿐사뿐 마당을 가로질러 채원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영 안 좋으신데. 괜찮네. 채원은 짧게 답했지요. 더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몸을 챙기셨어야지요. 형님 같은 분이 일이 골골하시니 이 집안이 다 걱정 아니겠어요? 아유, 제 말이 좀 모질었나요?
그래도 형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님 자리가 자리인데 이리 누워만 계시면 어쩌나 싶어서요. 난양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채원은 입을 다물었지요. 무어라 대꾸한들, 저 입에서 더 모진 말만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몸 조심하게. 채원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난양은 그 야윈 등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슬며시 끌어올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내실에 누워있던 채원이 갑자기 명치를 부여잡았지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씨, 정신 차리셔요. 사머리 새파랗게 질려 채원을 흔들었지요. 어머님께 알려라. 채원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예, 다녀올게요. 사월은 버선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갔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 아씨가 쓰러지셨어요. 무어라? 윤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두르는 기색 하나 없었지요. 그러나 절뚝이는 그 걸음이 평소보다 한결 빨랐다는 것을 사월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내실에 든 윤씨 부인은 채원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지요. 그러고는 눈을 들여다보고 혀를 살피고 손톱빛을 살폈습니다. 윤씨 부인의 친정은 본디 대를 이어 의원을 지낸 집안이었지요. 부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약초를 배웠습니다. 100가지 풀의 성질을 손금 보듯 꿰고 있었지요. 비록 양반가의 시집와 그 재주를 드러낼 일은 없었으나 사람의 병을 알아보는 눈만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눈이 무언가를 보고 있었지요. 이건 병이 아니다. 윤씨 부인의 미간이 더욱 깊게 패었습니다. 채원의 증세는 그저 몸이 허해서 드는 병이 아니었지요. 손톱 끝의 푸른 빛, 입술의 검은 기운, 더디게 그러나 끈질기게 몸을 갉아먹는 그 양상.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든 독이었습니다. 부인은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누군가 이 집 안에서 며느리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들킬세라 더디게. 사모어라. 예, 마님. 아씨가 평소에 먹고 마시는 것을 누가 드리고 누가 거두느냐? 그게 죽이며 차며 손을 거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요. 작은 마님 쪽 아이도 나르고 큰댁 종숙 어른께서 보내신 보약도 들고요. 박 의원이 지어온 첩약도 있고요. 손이 여럿이라. 윤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만큼 누구의 짓인지 가려내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어머님, 형님은 좀 어떠세요? 난양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 안을 기웃거렸지요. 윤씨 부인은 그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허나 그 표정에서 딱히 무엇을 읽어내기는 어려웠지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도 했고 어딘가 캥기는 듯도 했습니다. 난양이냐? 들어오지 말거라. 올물라. 부인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요. 예, 형님이 어서 쾌차하셔야 할 텐데요. 제가 다릴 보약이라도 챙겨올까요? 되었다. 내 몸이나 챙겨라. 예, 어머님. 난양이 물러간 뒤 윤씨 부인은 한참을 채원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며느리의 야윈 손을 부인은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지난 6해 온갖 고난을 함께 헤쳐오며 친딸처럼 정이 든 며느리였습니다.
내가 이리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윤 씨 부인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부인은 곧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걱정 말거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너를 지켜낼 테니. 부인은 며느리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정신을 잃은 채원은 듣지 못했지만 그 한마디에 부인의 결심이 다 담겨 있었지요. 함부로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지요. 이 집안에 며느리를 해하려는 손이 있다. 허나 그게 누구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구나. 섣불리 떠들었다가는 그자가 독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바꿀 터. 그러면 채원이를 끝내 못 살린다. 윤 씨 부인은 누구도 함부로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후사를 못 본다고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는 종숙 어른도, 첩의 자리가 위태로운 난양도, 집안을 드나드는 박 의원도, 모두가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고 모두가 아닐 수도 있었지요. 소리쳐 고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지요. 부인에게는 부인만의 방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홀로 깊은 골방으로 들었지요. 오래도록 열지 않았던 낡은 약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 상자 안에는 친정에서 가져온 의서와 마른 약초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지요. 부인의 거친 손끝이 검고 쓴 풀 한 줌 위에 멈추었습니다. 독을 빼는 풀이었지요. 이것으로 내 몸의 독을 하루하루 씻어내마.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 반드시 너를 살려내마. 부인은 그 풀을 약탕관에 앉혔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검은 물에서 코를 찌르는 쓴 내가 피어올랐지요. 허나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약을 드러내놓고 먹였다가는 정체 모를 그자가 눈치를 챌 터였지요. 내가 너를 살리려 든다는 걸 그자가 알면 독을 더 세게 쓰거나 자취를 감출 게다. 그렇다면 거꾸로 가야겠구나. 부인은 묘한 꾀를 하나 떠올렸지요. 며느리에게는 짐짓 모진 척 쓴 풀물을 던지듯 먹이고 도리어 의심 살 일 없는 첩에게는 귀한 산삼을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제가 며느리를 박대한다 여기게 만들면 그 누구도 시커먼 사발이 약인 줄 모를 터였지요. 이튿날 아침 윤 씨 가문의 사랑채 앞마당에는 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윤 씨 부인이 2개의 사발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지요. 하나는 뽀얀 김이 오르는 산삼 사발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커멓고 쓴 내가 진동하는 풀물 사발이었습니다. 난양아. 부인이 난양을 불렀지요. 그러고는 뽀얀 산삼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 귀한 산삼은 너 먹으라고 손수 달인 게다. 튼실한 내가 이 집대를 이어야지. 어서 들거라. 어머나, 어머님. 이리 귀한 것을 어찌. 난양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지요. 2 손으로 사발을 받쳐 들었습니다. 감사히 들겠습니다. 어머님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요. 그러고는 채원을 향해 슬쩍 곁눈질을 던졌지요. 보란듯이 자랑하듯이. 이번에는 윤 씨 부인이 채원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시커먼 풀물 사발을 채원 앞에 툭 내려놓았지요. 목소리에는 사정이라곤 없었습니다. 너한테까지 산삼될 형편이 어디 있느냐. 성치도 못한 몸에 비싼 약이 아깝다. 너한테는 비싼 풀 달인 게다. 쓰다고 남기면 그것도 아까우니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비워라. 채원은 그 시커먼 사발을 내려다보았지요. 코를 찌르는 쓴 내가 올라왔습니다. 어머, 형님. 어머님 말씀 들으셨지요? 한 방울도 남기지 마셔요. 곁에서 난양이 입을 가리고 웃었지요. 산삼 기운이
어찌나 좋은지 요새는 자고 나면 몸이 불뚝불뚝 솟는답니다. 형님은 영 핏기가 없으시네요. 어머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셔서 튼실한 저를 더 챙기시는 게지요. 채원의 눈가가 잠시 떨렸습니다. 서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같은 집 며느리인데 한쪽에는 귀한 산삼이요, 한쪽에는 비싼 풀이라니. 그러나 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그 시커먼 사발을 받쳐들었지요. 예, 어머님. 비우겠습니다. 그러고는 쓰디쓴 그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들이켰습니다. 그날 밤 내실로 돌아온 채원에게 사월이 울먹이며 매달렸지요. 아씨, 너무하셔요. 어찌 매일 그 쓴 걸 군말 없이 다 드셔요? 작은 마님껜 산삼을 주시면서요. 사모하라. 소인은 분해서 못 살겠어요. 마님께서 어찌 아씨한테만 그런 말 말거라. 어머님께서 다 뜻이 있어 그러시는 게다. 뜻이라니요. 그게 무슨, 나도 모른다. 허나 어머님은 나를 해하실 분이 아니다. 그것만은 내가 안다. 채원은 조용히 사월의 손을 다독였지요. 사월은 끝내 고개를 떨구고 크느꼈습니다. 이 광경을 마당 너머에서 지켜보던 종들이 수군거렸지요. 세상에 또 저러시네. 큰아씨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첩한테는 귀한 산삼이고 본처한테는 시커먼 풀물이라니. 마님도 참 어지간하시지. 내 말이 그 말일세. 저게 어디 약인가 독초지. 쉿. 들으시면 우리 목이 달아나네. 어서 일이나 하세. 수군거림은 곧 담을 넘어 마을로 퍼져 나갔습니다. 윤씨 가문의 시어미가 천만 싸고 돌고 정실에게는 독초 같은 풀물이나 먹인다는 소문이었지요. 그러나 정작 그 풀물을 먹는 채원도 손가락질하는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커먼 사발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윤씨 부인은 마당을 가로질러 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뚝이는 그 걸음 뒤로 누구도 보지 못한 한 줄기 눈빛이 흘렀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정한 말로 산삼을 건네는 손을 따뜻하다 했고, 모진 말로 풀물을 던지는 손을 모질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이라는 것은 다정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끝까지 곁을 지키는 손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을 뿐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윤씨 부인과 채원을 두고 사이 나쁜 고부라 여겼지요. 그러나 그것은 겉만 본 이들의 오해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6해 동안 숱한 고난을 함께 헤쳐온 사이였지요. 채원이 시집 온 지 2해째 되던 봄, 모진 흉년이 들었습니다.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종들마저 누렇게 떠갔지요. 어느 밤 채원은 곳간 앞에서 서성이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이 밤에 어인 일이세요? 너도 보았느냐? 저 굶주린 것들을. 곳간을 열잡구나. 양반 체면이 사람 목숨보다 귀하겠느냐. 어머님 뜻이 정 그러시면 저도 돕겠습니다. 그날 밤 고부는 함께 곳간을 열었지요. 둘이서 밤새 죽을 쑤어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문중 어른들이 들이닥쳤지요. 가문의 곳간을 멋대로 비워 누가 이 일을 벌였는가. 채원이 나서려 하자 윤씨 부인이 먼저 앞을 막았습니다. 내가 했소. 며느리는 그저 따랐을 뿐이요. 벌하려거든 나를 벌하시오. 윤씨 부인은 끝내 며느리의 이름 한자 입에 올리지 않았지요. 모든 책임을 홀로 뒤집어 썼습니다. 채원은 그 빚을 갚고자
혼수로 가져온 폐물을 몰래 팔아 빈 곳간을 도로 채웠지요. 부인은 그 일을 한참 뒤에야 알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고부의 정은 그렇게 깊어갔지요. 이듬해 여름에는 큰 물이 졌습니다. 강둑이 터지고 사람들이 떠내려갔지요. 둑을 막던 윤씨 부인이 그만 거센 물살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채원이 망설임 없이 물로 뛰어들었지요. 제 비단 치마끈을 풀어 제 손목과 시어머니의 손목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혼자는 절대 못 보냅니다. 가시려거든 저와 같이 가셔요. 이것아, 끈을 풀어라. 너까지 죽는다. 못 풉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의 손목을 묶은 채 버텼지요. 한참 만에 종들이 달려와 둘을 끌어올렸습니다. 물에서 나온 채원이 고열로 며칠을 앓자 윤씨 부인은 제 몸도 성치 않으면서 며느리를 이불 속에 품고 사흘 밤을 새웠지요. 어머님부터 쉬셔야지요. 잔말 말고 땀이나 흘려라. 내가 나 대신 물에 들었으니 내가 너를 못 살리면 사람이 아니지. 이 모든 일을 곁에서 지켜본 사월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마님과 아씨는요, 친모녀보다 더한 사이여요. 남들은 몰라도 소인은 알아요. 지난해에는 윤씨 부인이 큰 곤욕을 치를 뻔했습니다. 부인의 친정이 의원 집안이라 부인이 독을 다룰 줄 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마침 이웃 어른이 까닭 모르게 알아눕자 손가락질이 부인에게로 쏠렸습니다. 꼼짝없이 누명을 쓸 판이었지요. 바로 그때 채원이 회당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채원은 밤을 새워 뒤진 장부를 펼쳤지요. 알아누운 어른은 위조 차용증으로 협박을 당해 화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독이 아닙니다. 여기 날짜가 어긋난 장부가 그 증거입니다. 채원의 또랑또랑한 눈썰미가 시어머니의 결백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냈지요. 그날 윤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처음으로 꼭 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이렇듯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왔지요. 다만 채원이 알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다리를 절게 된 까닭이었지요. 3년 전 한겨울 채원이 모진 폐병으로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씨 부인은 눈 덮인 산으로 홀로 들어갔지요. 그 병에 듣는 약초가 눈 속 깊은 골에만 핀다 했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집신으로 눈길백리를 걸어 사흘 만에 약초를 캐어 돌아왔지요. 그 약으로 채원은 살아났으나 부인은 그 길에 한쪽 다리를 영영 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다리는 어쩌다 그리 길에서 좀 삔게다. 별것 아니다. 의원을 불러보셔요. 그러다 영영 못 걸으시면 어쩌시려고요. 되었다. 늙은 다리 하나 전다고 큰일 나겠느냐. 부인은 끝내 그 사연을 숨겼지요. 채원이 평생 짐을 지고 살까 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채원은 그저 시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다리를 전다고만 알았지요. 이러한 정이 있었기에 채원은 시어머니가 주는 쓴 사발도 묵묵히 비웠던 것입니다. 허나 정작 시어머니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었지요. 며느리를 해하는 자가 누구인지 도무지 가려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는 마음에 걸리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지요. 먼저 큰댁 종숙 어른이 있었습니다. 문중에서 가장 입김이 센 어른이었지요. 종숙은 채원이 후사를 못 보는 것을 늘 못마땅해 했습니다. 진연이 처가 들어온 지 6해가 되도록 자식이 없으니 이게 될 말인가. 저런 며느리는 진작에 내치고
첩의 소생으로 대를 이어야 하네. 종숙 어른,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채원이는 제 며느리입니다. 윤 씨 부인이 맞섰으나 종숙은 콧방귀를 뀌었지요. 제 며느리니까 감싸는 게지. 종갓집 대가 끊기면 그 죄를 누가 진단 말인가? 부인이 책임질 텐가? 내 말 새겨 듣게. 저 며느리만 없으면 만사가 깨끗해질 일이야. 종숙은 사람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이런 말을 쏟아냈지요. 채원이 사라지면 가장득을 볼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첩난향이었지요. 살갑게 구는 듯 하면서도 채원을 향한 말끝에는 늘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어쩜 안색인 날로 그러시니 제가 다 속상해요. 종숙 어른께서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던데. 염려 말게. 제가 형님 목까지 어머님께 효도할 테니 형님은 그저 몸이나 보전하셔요. 호호. 말은 다정했으나 듣는 이의 가슴을 후비는 말이었지요. 게다가 난양에게는 깨름칙한 소문이 하나 따라다녔습니다. 하루는 부엌에서 늙은 종이 사월에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예, 너 그거 아니? 작은 마님이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있던 그 집에서 말이다. 안 주인이 멀쩡하다가 시름시름 앓더니 갑자기 죽어나갔다지 뭐냐. 그게 정말이어요? 쉿. 그저 떠도는 말이다. 허나 영 깨름칙하지 않으냐. 그 집을 나오자마자 우리 집 첩으로 들어왔으니 3월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지요. 허나 떠도는 소문일 뿐 무엇 하나 증거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이 있었지요. 사흘에 한 번씩 집안을 드나들며 약을 짓는 의원이었습니다. 마침 그날도 박 의원이 보퉁이를 들고 뒷문으로 들어서다 윤 씨 부인과 마주쳤지요. 마님, 강령하셨는지요? 작은 마님 첩약을 봐 드리러 왔습니다요. 박 의원은 요즘 우리 집을 자주 드나드는구려. 예, 종숙 어른 보약도 짓고 작은 마님 약도 보고 이래저래 발걸음이 잦습니다요. 헤헤. 박 의원은 굽실거리며 웃어 보였지요. 의술을 아는 자이니 독을 다루기로는 가장 손쉬운 자였습니다. 허나 종숙댁과 난양 처소를 두루 드나드니 딱히 누구 편이라 짚기 어려웠지요. 윤 씨 부인은 이 세 사람을 곁눈으로 살피며 속을 끓였지요. 하루는 3월이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마님, 소인 생각엔 아무래도 작은 마님이 수상해요. 그 소문도 그렇고요. 그 소문만으로 사람을 잡을 수는 없다. 종숙 어른은 대놓고 채원이를 내치라 하시고 박 의원은 약을 손에 쥔 자다. 누구든 그럴 만하지. 그럼 어찌해야 해요? 섣불리 짚었다가 빗나가면 진짜 범인이 자취를 감춘다. 그자가 제 손으로 꼬리를 드러낼 때까지 모르는 척 기다려야 한다. 너도 입 조심하거라. 예, 마님. 확실한 증거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짚을 수 없었지요. 부인은 산삼으로 첩을 어르고 며느리에게는 모진 척 약을 먹이며 묵묵히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독을 쓰는 손이 제 발로 꼬리를 드러낼 바로 그날을 말이지요. 윤 씨 가문의 겉모습은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하나가 소리 없이 며느리의 목숨을 갉아먹고 있었지요. 그 손의 임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첩에게는 산삼, 며느리에게는 풀물. 그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끝내 채원의 친정에까지 닿고 말았지요. 그 무렵 채원에게는 모진 나날을 견디게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진현이 한양으로 떠나며 손에 쥐어준 옷가락지였지요. 부인, 이 가락지를 끼고 나를 기다려 주오. 내 반드시 급제하여 그땐 부인을 누구보다 귀히 모시리다. 지린년은 떠나기 전 채원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그리 약조했습니다. 채원은 몸이 아무리 시들어도 그 가락지만은 손에서 빼지 않았지요. 가끔 한양에서 짧은 서찰이 닿으면 채원은 그것을 품에 안고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어서 돌아오셔야 할 텐데. 그럴 때면 곁에 사머리 위로를 보탰지요. 아씨, 서방님 오시면 다 좋아질 거예요. 그 가락지 보세요. 서방님이 꼭 돌아오신다는 징표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 가락지가 있으니 나도 견디는 게지. 그 한 줄의 기다림이 채원의 야윈 몸을 버티게 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채원의 친정은 이웃 고을의 한씨 가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슬대문 앞에 한때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지요. 앞장선 이는 채원의 오라비 한경수였습니다. 이 집 안주인 어디 계시오? 당장 나오시오. 벼락 같은 고함의 종들이 혼비백산했지요. 윤씨 부인이 절뚝이는 걸음으로 마당에 나섰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이오? 무슨 일이라니요? 내 누이를 이 집이 잡는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파다하오. 첩년한테는 산삼을 먹이고 정실인 내 누이한테는 독초를 먹인다지요. 말 못하시오. 그게 사실이란 말이오? 윤씨 부인은 입을 열지 않았지요. 입을 여는 순간 며느리에게 해독초를 먹이는 까닭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독을 쓰는 자의 귀에 들어갈 터. 부인은 이를 악물고 침묵을 지켰지요. 어허, 이 양반 보게.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 말을 하실 것이지. 어찌 입을 꾹 다무시오? 이 침묵이 곧 자백이오. 온 고을이 다 아는 일을 어디서 시치미를 떼신 게요. 그 침묵을 한경수는 인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보시오, 아무 말도 못하지 않소. 누이야, 채원아, 어디 있느냐? 마침 채원이 헬쑥한 얼굴로 마루에 나왔지요. 오라비는 누이의 야윈 몰골을 보고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시집 올 때만 해도 그리 곱던 내가 당장 짐 싸라. 내 너를 친정으로 데려가겠다. 오라버니, 이런 집에 단 하루도 더 둘 수 없다. 어서. 채원은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고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가지 않습니다. 무어라? 이 집은 제 집이고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십니다. 저는 어머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채원아, 저 사람이 너를 죽이려 드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오라버니께서 모르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서로 목숨을 나눈 사이입니다. 목숨을 나눠 지금 너를 산송장으로 만들어 놓고선 큰 물에 휩쓸리신 어머님을 제가 건져 올린 적도 있고 폐병으로 죽어가던 저를 어머님이 눈길 100리를 걸어 살리시느라 다리까지 저시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구한 사이인데 어머님이 어찌 저를 해하시겠습니까? 그건 다 옛일이고 지금은 다르지 않으냐.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게 한순간이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압니다. 채원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한경수는 기가 막혀 누이와 시어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가 무얼 잘못 먹어 정신이 나갔구나. 여봐라, 누이를 끌어내서라도 데려가자. 친정 사람들이 우르르마루로 올라서려 했지요. 그때 윤씨 부인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멈추시오. 비키시오, 부인.
이 아이는 내 며느리요. 데려가려거든 나를 밟고 가시오. 윤 씨 부인은 절뚝이는 다리로 버티고 섰지요. 그 서슬에 친정 사람들이 주춤했습니다. 한참의 신랑이 끝에 한경수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물러갔지요. 두고 보시오. 내 관하에 고발이라도 하겠소. 누이가 잘못되는 날에는 이 집안을 가만두지 않을 거요. 친정 사람들이 떠난 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채원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님 송구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봉변을 되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윤 씨 부인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지요. 그러나 며느리를 등진 그 얼굴은 참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입을 열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지요. 허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부인은 제 가슴을 치며 골방으로 들었지요. 이 모든 소동을 난양은 처소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형님도 참 딱하셔라. 친정에서 데리러 왔는데도 안 가시고. 호호. 그날 밤이었습니다. 채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오라비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이 너를 죽이려 드는데. 문득 매일 비우는 그 시커먼 사발이 떠올랐지요. 어머니를 믿는다 했으나 사람인지라 의심의 그림자가 아주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약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 오라버니 말처럼. 이튿날 아침 윤 씨 부인이 여느 때처럼 시커먼 사발을 내밀었지요. 그런데 채원은 사발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라, 어서 비우거라. 어머님, 왜 그러느냐? 어서. 채원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그러다 끝내 그 사발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오늘은 못 먹겠습니다, 어머님. 윤 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지요. 무어라. 그게 무슨 소리냐. 송구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거르고 싶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며느리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지요. 그 눈에 깃든 의심의 그림자를. 부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허나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부인은 한참을 바라보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정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거르거라. 부인은 사발을 거두어 돌아섰지요. 그 뒷모습이 그날따라 유독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요. 자정 무렵 채원이 갑자기 몸을 비틀며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치를 부여잡고 대굴대굴 굴렀지요. 입에서는 검붉은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씨, 왜 이러셔요? 아씨. 3월이 비명을 질렀지요. 채원의 몸이 불덩이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사발을 걸은 그날 몸속의 독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것이었지요. 마님, 아씨가 죽어가요. 소식을 들은 윤 씨 부인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상태를 본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이런 하루를 걸은 것이 일이 될 줄이야. 독이 이만큼 깊었더란 말이냐. 마님, 아씨가 어찌 이러셔요. 나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요. 사머라, 어서 화로에 불을 지펴라. 약을 다려야 한다. 서둘러. 예, 마님. 부인은 곧장 골방으로 달려가 평소보다 몇 곱절 진하게 해독초를 다렸습니다. 그러고는 정신을 잃어가는 며느리의 입을 억지로 벌렸지요. 며느라, 정신 차려라. 이걸 마셔야 산다. 어서.
어머니.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삼켜라. 제발. 윤 씨 부인은 며느리를 끌어안고 검은 약을 한 모금 흘려 넣었지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요. 평생 누구 앞에서도 울지 않던 부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내가 어찌 사느냐. 제발, 제발 살아다오. 밤새도록 부인은 며느리를 품에 안고 약을 먹였지요. 그렇게 동이틀 무렵 채원의 거친 숨이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검붉던 입술에 옅게 남아 핏기가 돌았지요. 채원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제 입에 약을 흘려넣고 있는 눈물 범벅이 된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지요. 어머님, 오냐? 정신이 드느냐? 다행이다. 참으로 다행이다. 그 순간 채원은 깨달았습니다. 사발을 걸은 단 하루 만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이 검은 약을 먹고 되살아났다는 것을, 오라비가 독이라 했던 바로 그 사발이 실은 제 목숨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까닭은 알 수 없었지요. 허나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쓴 사발이 저를 살린다는 것을. 채원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의심한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니다. 사람이니 그럴 수 있지. 내가 너한테 말 못해준 탓이다. 어찌 이 약을 저한테만 주시는 겁니까? 어머님, 무슨 까닭이 있으신 거지요? 지금은 묻지 말거라. 때가 되면 다 알게 된다. 그저 지금은 내 말만 믿고 따라다오. 예, 어머님. 이제 다시는 거르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이 주시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비우겠습니다. 저는 어머님만 믿습니다. 윤 씨 부인은 며느리를 가만히 끌어안았지요. 두 사람의 눈에서 같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날 이후로 채원은 단 한 번도 사발을 거르지 않았지요. 세상이 다 그것을 독이라 불러도 채원만은 그것이 제 살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어도 어머니를 향한 믿음만은 바위처럼 굳었지요. 그런데 며칠 뒤 윤 씨 부인을 깊은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채원이 또 한 차례 심하게 알아누운 것이지요. 해독초를 거르지 않았는데도 몸속에 새로운 독이 더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은 난양이 사흘 일정으로 친정 나들이를 떠나 집에 없던 날이었지요. 이상하구나. 난양이 집을 비운 사이에도 독이 들어가다니. 윤 씨 부인의 미간이 깊게 패었습니다. 만약 난양이 독을 쓰는 자라면 제가 없는 사이에 어찌 독이 들어갔단 말입니까? 부인의 의심이 도리어 흔들렸지요. 그렇다면 난양이 아니란 말인가? 그날 채원이 곁을 드나든 자가 종숙 어른께서 보내신 보약도 있었고 박 의원도 다녀갔지. 곁에 있던 사월이 고개를 갸웃했지요. 마님, 작은 마님이 없는 날 독이 들었으면 정말 작은 마님은 아닌 거 아니어요? 그러게 말이다. 허나 사람 일이란 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누군가 대신 손을 쓸 수도 있는 게야. 대신 손을요? 아직은 모른다. 더 지켜봐야지. 너는 그저 누가 무엇을 드리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일러라. 예, 마님. 눈에 불을 켜고 보겠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가장 의심스럽던 난양이 도리어 멀어지자 부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지요. 어둠 속의 손은 좀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그자가 누구든
진현이 돌아오기 전에 일을 끝내려 점점 조급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원이 다시 일어선 뒤로 윤 씨 부인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숨은 해독초로 붙들어 놓았지요. 허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독을 쓰는 자가 누구인지 가려내지 않고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터였지요. 부인은 세 사람을 하나하나 떠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종숙 어른을 찾아가 짐짓 넌지시 운을 떼었지요. 종숙 어른, 요새 채원이 몸이 영 좋질 않습니다. 어른께서 보내신 보약이 혹 그 아이 몸에 맞지 않는 건 아닐는지요. 무어라, 내 보약을 의심하는 겐가? 나는 그저 종갓집 대를 걱정하는 마음에 챙긴 것뿐일세. 종숙은 펄쩍 뛰었지요. 그 노여움이 어찌나 진심 같던지 부인은 도리어 헷갈렸습니다. 이번에는 난향을 떠보았지요. 부인은 여느 때처럼 산삼사발을 내밀며 곁을 살폈습니다. 난향아, 오늘도 산삼을 다려왔다. 들거라. 한데 내 처소에서 약재 냄새가 나더구나. 무슨 약이라도 다리느냐? 아유, 제가 무슨 약을 다리겠어요. 박 의원이 가끔 들러 제 보약을 봐주는 것뿐이에요. 어머님도 참 별걸 다 마음에 두시네요. 호호. 난향은 천연덕스럽게 웃어넘겼지요. 부인은 그 얼굴에서도 끝내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구나. 셋 다 그럴듯하고 셋 다 발뺌할 구석이 있으니. 부인이 답답함에 한숨을 쉬자 채원이 조용히 다가왔지요. 채원도 이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 병이 그저 병이 아니라는 것을. 사발을 걸은 날 사경을 헤맸다가 그 쓴 약을 먹고 되살아난 일이 그 증거였지요. 어머님, 제 병이 누군가 일부러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쓴 사발은 독을 빼내는 약이고요. 눈치를 챘구나. 그래, 내 말이 맞다.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는 아셨습니까? 아직 모른다. 종숙 어른인지, 난향인지, 박 의원인지. 섣불리 짚었다가는 그자가 독을 감추고 발뺌할 게다. 그러면 너를 끝내 못 지킨다. 그럼 제가 돕겠습니다. 채원의 눈빛이 또렷해졌지요. 지난날 위조 차용증을 잡아내던 그 영민함으로 채원은 집안의 약재 출입을 은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박 의원이 사흘에 한 번씩 꼭 해 질녘에 뒷문으로 듭니다. 그때마다 작은 보퉁이를 들고 오지요. 제가 날짜를 죄다 적어 두었습니다. 잘했다. 그 보퉁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낼 수 있겠느냐? 사머리를 시켜 보겠습니다. 윤 씨 부인은 한 가지 꾀를 더 냈지요. 세 사람에게 각기 다른 거짓 소식을 슬쩍 흘려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종숙 어른에게는 이리 말했지요. 종숙 어른, 채원이가 요 며칠 부쩍 기운을 차렸습니다. 곧 자리를 털고 일어날 듯해요. 무어라? 그 아이가 나? 그것 참. 종숙의 얼굴에 언뜻 못마땅한 빛이 스쳤지요. 부인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채원이 낳는 것을 반기지 않는 기색이 분명했지요. 이번에는 난향에게 같은 말을 흘렸습니다. 난향아, 채원이가 기운을 차리는 모양이다. 다행이지 뭐냐. 어머, 정말요? 아유, 잘 됐네요. 형님이 어서 쾌차하셔야지요. 난향은 활짝 웃어 보였지요. 허나 그 웃음 끝이 미세하게 굳는 것을 부인은 보았습니다. 입은 웃는데 눈은 웃지 않았지요. 둘 다 수상하구나. 종숙 어른은 대놓고 싫은 내색이고
난양은 속을 감추는 낯이다. 도무지 한쪽으로 좁혀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종숙댁에서 보낸 어린 종이 보약을 들고 오다 부인과 마주쳤지요. 그 아이가 유난히 안절부절 못하며 눈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어찌 그리 떠느냐?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아, 아닙니다, 마님. 그저 종숙 어른께서 이 보약을 꼭 하나씩께만 드리라 하셔서요. 꼭 하나씩께만?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종숙이 굳이 채원에게만 보약을 보내는 까닭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의심의 추가 다시 종숙 쪽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섣불리 단정하지 않았지요. 보약을 가만히 살펴보니 독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것은 멀쩡하구나. 허나 방심할 수 없지. 수사는 한 걸음 나아가는 듯 하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지요. 마치 안개 속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3월은 기어이 일을 냈지요. 박 의원이 뒷문으로 든 사이 그가 마루에 잠시 내려놓은 보퉁이를 슬쩍 들춰본 것이었습니다. 아씨 봤어요. 그 보퉁이 안에요. 시커먼 뿌리 같은 게 들어 있었어요. 꼭 무처럼 생겼는데 빛깔이 영흉측하고요. 시커먼 뿌리라. 채원은 3월을 데리고 곧장 시어머니를 찾아갔지요. 3월의 말을 다 들은 윤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처럼 생기고 빛깔이 흉한 뿌리라. 3월아, 잘린 자리에서 아릿한 냄새가 나지 않더냐? 맞아요, 마님. 코를 찌르는 냄새가 어찌나 독하던지요. 독초 뿌리로구나.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디게 죽이는 독이다. 드디어 독의 정체는 잡았다. 그럼 박 의원이 범인이네요. 섣불리 단정 말거라. 박 의원은 종숙댁 보약도 짓고 난양 처소도 드나든다. 그 뿌리가 누구 손으로 채원이 입에 들어가는지 그 현장을 잡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부인은 그날 박 의원을 따로 불러 슬쩍 떠보았지요. 박 의원, 요새 약방에 독초 뿌리를 찾는 이가 있던가. 그 독한 것을 말일세. 박 의원의 손이 흠칫 떨렸지요. 그러나 이내 능청을 떨었습니다. 독초라니요. 그런 험한 것을 누가 찾겠습니까? 소인 약방엔 그런 건 두지도 않습니다요. 그런가? 내가 잘못 들었나 보군. 부인은 짐짓 물러섰지요. 허나 박 의원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는 것이었지요. 박 의원이 워낙 굽실대며 발뺌하니 그 입에서 배후를 캐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 약삭 빠른 자가 제 입으로 배후를 불 리 없이 결정적인 물증과 빠져나갈 수 없는 자리가 필요하다. 윤씨 부인은 끝까지 신중했지요. 독초의 정체는 밝혔으나 그것을 쓰는 손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박 의원이 심부름꾼일 뿐 그 뒤에 누가 있는지가 진짜 문제였지요. 종숙 어른이 시켰을 수도 난양이 시켰을 수도 있다. 어쩌면 박 의원이 제 욕심으로 벌인 일일 수도 있고 조금만 더 지켜보자꾸나. 이리하여 고부는 같은 적을 쫓는 한편이 되었지요. 겉으로는 모진 시어미와 박대받는 며느리였으나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을 함께 뒤쫓는 사이였습니다. 한편 난양의 약올림은 그칠 줄을 몰랐지요. 마침 집안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난양은 모두가 듣는 가운데 채원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형님, 이 집대는 아무래도 제가 이을 것 같아요. 약 한 사발에도 휘청대는 분이 어찌 아이를 보시겠어요? 어머님도 젊고 싹싹한 절 더 어여삐 여기시고요. 머자나 이곳간 열쇠도 제 손에 들어올 텐데 그땐 형님도
제게 잘 보이셔야 할걸요. 어머, 또 입을 다무시네. 하기야 할 말이 없으시겠지요. 호호. 좌중이 술렁였지요. 채원은 그 모욕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곁에 있던 사머리 분을 이겨 씩씩거렸지요. 아씨, 어찌 매번 당하고만 계셔요? 소희는 속이 터져 죽겠어요. 사모하라. 짖는 개는 물지 않는 법이다. 가만두어라. 머자나 다 밝혀질 게다. 채원은 담담히 말했지요. 허나 속으로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반드시 제 손으로 잡아내리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고부의 조용한 추적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지요. 허나 어둠 속의 손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진연이 한양에서 곧 돌아온다는 기별이 닿자 그자의 움직임도 점점 빨라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무렵 윤씨 부인은 며느리에게서 뜻밖의 기밀을 발견했습니다. 채원이 헛구역질을 하고 신 것을 찾으며 아침이면 유독 노곤해하는 것이었지요. 부인은 며느리의 맥을 짚어보고는 두 손을 가만히 떨었습니다. 며느라, 너 달거리를 걸은 지 얼마나 되었느냐? 2달쯤 되었습니다. 그저 병 탓인 줄로만 알았는데요. 병이 아니다. 내 몸에 아이가 들어섰다. 예, 어머님, 그게 정말이십니까? 채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6해를 기다린 아이였습니다.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어머님 제가 드디어 오냐. 장하다. 내 새끼. 장해. 윤씨 부인도 며느리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6해 동안 후사가 없다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던 며느리였지요. 그 서름을 곁에서 다 지켜본 부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채원에게 어떤 의미인지 부인은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어머님, 이 아이가 이 집의 대를 이을 아이입니다. 이제 누구도 저를 함부로 못할 거예요. 그래. 허나 채원아, 들어보아라. 기쁨도 잠시 부인의 얼굴이 곧 어두워졌지요. 이 일을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특히 난양에게는. 어찌하여요? 이 경사를 어찌 숨깁니까? 생각해 보아라. 난양이 너를 노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후사 때문이 아니더냐? 한데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면 그것이 어찌 나오겠느냐? 더 모질게 독을 쓰겠군요. 제 자리가 영영 사라질 테니. 그렇지. 영악한 것이라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 아이가 든 것은 너와 나 둘만의 비밀로 해야 한다.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채원은 제 배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견뎌야 했지요. 어머님,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그땐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겠지요? 그래. 진연이가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겐 큰 힘이 될 게다. 허나 그 전에 저것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 보름 안에 결판을 내야 한다. 게다가 산삼은 본디 기운이 뜨거워 잉태한 몸에는 외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다행히 그 산삼은 난양이 먹고 있으니 너는 무관하다만 내 몸의 독을 빼는 일은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뱃속 아이까지 함께 지켜야 하니 말이다. 윤씨 부인은 그날부터 해독초의 양을 세심히 조절해 나갔습니다. 며느리의 몸과 뱃속 아이를 함께 헤아리며 한 첩 한 첩 정성을 들였지요. 채원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아니셨으면 저도 이 아이도 벌써
그런 말 말거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자를 잡기 전까지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마침 그때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한양으로 떠났던 진현이 곧 돌아온다는 기별이었지요. 채원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었으나 난양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신다고 이리 빨리? 난양은 안절부절 못했지요. 그 길로 박 의원을 불러들였습니다. 박 의원, 서방님 돌아오시기 전에 끝장을 봐야 하네. 오늘 밤 큰며느리 보약의 독을 곱절로 타게. 마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곱절이라니요. 잔말 말게. 지난번 내가 친정간 사이에도 자네가 잘 해냈자는가. 그렇게 내 손이 닿지 않을 때 자네가 대신 타왔으니 여태 아무도 날 의심 못한 게야. 오늘도 자네가 하게. 하오나 그땐 조금씩이었지요. 곱절은 잔말 말래도 자네가 안 하면 내가 직접 하겠네. 오늘 밤 안으로 큰 며느리를 없애야 해. 난양의 도끼 어린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지요. 그런데 그 말을 담 뒤에 숨은 사월이 또다시 엿듣고 말았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갔지요. 가장 의심스럽다가 알리바이로 풀려났던 난양. 그 알리바이의 비밀이 바로 박 의원이었던 것입니다. 제 손이 닿지 않는 날엔 박 의원을 시켜 독을 타게 하여 의심을 감쪽같이 피해 온 것이었지요. 아씨, 마님, 큰일 났어요. 범인은 작은 마님이었어요. 박 의원을 시켜서 작은 마님 없는 날에도 독을 타게 했대요. 오늘 밤엔 곱절로 탄대요. 3월에 다급한 전갈에 윤씨 부인은 이때다 싶었지요. 드디어 꼬리를 잡을 때가 왔구나. 오늘 밤 그자가 독을 타는 현장을 덮친다. 3월아, 너는 부엌 뒤에 숨어 있다가 난양이 약그릇에 손을 대거든 곧장 소리쳐라. 예, 마님, 소인이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잘 듣거라. 그자가 봉지에서 무얼 꺼내 약에 붓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 그 전에 나서면 발뺌 말게다. 알겠어요. 손을 대는 그 순간에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난양이 살금살금 부엌으로 숨어들었지요. 사방을 한번 둘러보고는 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채원의 약그릇에 막 부으려는 찰나였지요. 거기 멈춰라. 윤씨 부인이 등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3월도 부엌 뒤에서 뛰쳐나왔지요. 난양은 화들짝 놀랐으나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봉지를 소매자락 안으로 감추었지요. 어머님, 이 밤중에 어인 일이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내 손에 든 것을 내놓아라. 방금 약그릇에 무얼 부으려 했느냐? 무얼 붓다니요? 저는 그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왔을 뿐인데요. 거짓말 말거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사월아, 너도 보았지? 예, 마님. 소인도 분명히 어라. 사월이 난양을 가리켰으나 어느새 난양의 두 손은 텅 비어 있었지요. 어머, 무얼 보았다는 거니? 자, 보세요. 제 손에 무에 있나요? 난양이 두 손을 활짝 펴 보였습니다. 그 사이 소매자락의 봉지를 감쪽같이 부뚜막 제 속에 떨어뜨린 뒤였지요. 윤씨 부인이 부엌을 샅샅이 뒤졌으나 독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부었을 터인데. 어머님, 이러시면 정말 섭섭해요. 제가 무슨 죄인이라도 되나요? 한밤중에 며느리 처소까지 와서 이 소란을 피우시고요. 난양은 도리어 큰 소리를 쳤지요. 그러고는 이튿날 문중 어른들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어른들,
제 말 좀 들어주셔요. 어머님이 한밤중에 절 도둑으로 몰아세우셨어요. 글쎄, 제가 큰 며느리 약에 독을 탔다지 뭐예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무어라? 부인이 그런 말을? 생각해 보셔요. 본디 독을 다룰 줄 아는 게 누구겠어요? 어머님 친정이 의원 집안이라잖아요. 큰 며느리가 시름시름 앓는 것도 어쩌면 난양은 교묘하게 옛 소문을 끄집어냈지요. 윤 씨 부인이 독을 다룬다는 그 소문을 말입니다. 문중 어른들의 얼굴에 의심이 번졌습니다. 하긴 부인이 약초에 밝다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지. 큰 며느리한테 매일 시커먼 풀물을 먹인다는 것도 수상쩍고 순식간에 화살이 윤 씨 부인에게로 향했지요. 잡으려던 자에게 도리어 덜미를 잡힌 꼴이었습니다. 부인은 문중회당에 불려가 거꾸로 추궁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부인, 큰며느리에게 먹이는 그 풀물이 대체 무엇이오? 바른 대로 고하시오. 그것은 며느리 몸을 보하는 약이요. 보하는 약이라면서 어찌 그리 시커멓고 쓰단 말이오? 게다가 첩에게는 산삼을 주면서 윤 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지요. 진실을 말하면 난양이 독을 영영 감출 터였습니다. 그렇다고 둘러대자니 의심만 깊어졌지요. 부인은 또다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의심을 인정처럼 보이게 만들었지요. 부시오. 또 입을 다무는구려. 아무래도 이 일은 그냥 넘길 수 없겠소. 부인 다음 보름까지 그 풀물의 정체를 소상히 밝히시오. 못 밝히면 문중의 처분을 따라야 할게요. 알겠소. 문중회당을 나서는 윤 씨 부인의 어깨가 그날따라 더욱 무겁게 처졌습니다. 잡으려다 놓치고 도리어 몰리게 된 것이지요. 보름이라는 기한까지 목에 걸린 셈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난양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지요. 어머님도 참 딱하셔라. 괜한 의심을 하시다가 외려 곤경에 처하셨네요. 호호. 난양의 비웃음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채원은 그 소리에 주먹을 꽉 쥐었으나 시어머니의 당부를 떠올리며 가까스로 참아냈지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찌 이런 일이? 채원이 부축하며 걱정스레 물었지요. 괜찮다. 한 번 미끄러졌을 뿐이다. 허나 그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해야겠다. 어머님, 저 때문에 어머님까지 누명을 쓰시니 면목이 없습니다. 네, 탓이 아니다. 도리어 잘 되었다, 여기자. 저것이 나를 물고 늘어진다는 건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이니까. 윤 씨 부인의 눈빛은 흔들렸으나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적의 만만찮음을 부인은 뼈저리게 느꼈지요. 한밤의 부엌에서 코앞까지 갔다가 놓친 그 봉지가 두고두고 부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이제 막 진짜 발톱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지요. 며칠 뒤 마침내 진현이 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 밟는 고향 집이었지요. 그러나 대문을 들어선 진현을 맞은 것은 반가움이 아니라 무거운 그늘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한데 집안 분위기가 진현아,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어서 안으로 들거라. 윤 씨 부인은 아들을 반겼으나 그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요. 진현은 야윌대로 야윈 아내 채원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어찌 일이 상했단 말이오? 서방님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채원은 남편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지요. 1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품에 안겨 그간의 서름을 다 토해내고 싶었지요. 그러나 어머니와의 약조를 떠올리며 차마 속사정을 다 털어놓지는 못했습니다. 여독은 없으셨는지요? 과거는 어찌 되셨습니까? 그깟 과거가 대수겠소. 지금 부인 꼴을 보니 내 억장이 무너지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별일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좀 약해졌을 뿐이에요. 바로 그때 난향이 사뿐사뿐 다가와 진연에게 매달렸지요. 서방님, 어찌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간 이 집에서 별일이 다 있었답니다. 별일이라니? 서방님 안 계신 동안 어머님이 형님을 어찌나 모질게 대하셨는지 매일 시커먼 풀물만 먹이시고요. 글쎄, 며칠 전엔 형님 약에 무얼 타셨다는 말까지 도는거려. 무어라,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난향은 기다렸다는 듯 미리 짜둔 덫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집안에 난데없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큰일 났다. 집안 어른께서 쓰러지셨다. 문중에서 가장 큰 어른인 종숙 어른이 전역상을 받고 나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이었지요. 그토록 채원을 내치라 목소리를 높이던 바로 그 어른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박 의원이 달려와 종숙의 맥을 짚더니 심각한 얼굴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독초의 독입니다. 누군가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윤 씨 부인은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난향이 노리는 바를 한순간에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채원을 의심받게 만들 셈으로 도리어 채원을 미워하던 종숙 어른을 도구로 쓰러뜨린 것이었지요. 미움받던 며느리에게 독살의 누명을 씌우기에 이보다 좋은 먹잇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어라, 독이라니, 이 종갓집에서 독살이라니, 이런 변고가 어디 있단 말이냐? 어서 의원을 더 부르고 종숙 어른을 안채로 모셔라. 집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종들은 우왕좌왕하고 문중 어른들은 핏대를 세웠습니다. 바로 그때 난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채원을 가리켰습니다. 설마 형님 처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었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형님이 그러실 분이. 무슨 소리냐. 똑바로 말하거라. 지린년이 다그치자 난향은 마지못한 척 입을 열었지요. 며칠 전에 형님 방에서 이상한 뿌리 같은 걸 봤어요. 시커먼 게 꼭 무처럼 생긴. 설마 그게 독일 줄은. 닥치거라. 윤 씨 부인이 호통을 쳤지요. 그러나 이미 의심의 불길은 번지고 있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채원의 처소를 뒤지자고 나섰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것이 나왔습니다. 채원의 반다지 깊숙한 곳에서 독초 뿌리 한 묶음과 검은 가루가 담긴 작은 봉지가 발견된 것이었지요. 이것은 독초의 독이 큰 며느리 방에서 나왔다. 좌중이 경악했습니다. 그 뿌리는 며칠 전 박 의원이 보퉁이에 싸들고 드나들던 바로 그것이었지요. 난향과 박 의원이 미리 채원의 반다지에 심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채원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누가 제 방에 이런 것을. 발뺌하지 마라. 내 방에서 독이 나오지 않았느냐. 문중 어른들이 채원을 둘러쌌지요. 진연마저 충격에 휩싸여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설마 정말로 부인이. 서방님,
아닙니다. 믿어 주십시오.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원이 울부짖었으나 박 의원이 쐐기를 박았지요. 소인이 보기에 종숙 어른을 쓰러뜨린 독과 큰며느리 방에서 나온 독이 같은 독초의 독이 올시다. 게다가 큰며느리는 본디 의원 집안인 시어머니께 약초를 배웠다 하니 능히 독을 다룰 줄 알았을 겝니다. 무어라? 채원이가 약초를 배웠다고? 박 의원의 거짓 증언은 교묘했지요. 윤 씨 부인이 약초에 밝다는 사실을 거꾸로 채원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 부엌 소동까지 겹쳐 모든 정황이 채원을 가리키는 듯 보였지요. 이제 보니 큰며느리가 후사를 못 보는 처지를 비관하여 집안 어른들에게까지 독을 쓴 개로구나. 제 시어미가 매일 풀물을 먹인 것도 어쩌면 그 독버릇을 다스리려 한 것인지도 모르지. 문중의 화살이 온통 채원에게로 쏟아졌지요. 어제까지 박대받던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집안을 해치려는 독살범으로 몰린 것이었습니다. 채원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요. 큰 며느리를 당장 친정으로 내치시오. 아니, 관아에 넘겨 그 죄를 다스려야 하오. 옳소. 종갓집에 독을 쓴 죄는 가볍지 않소. 윤 씨 부인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멈추시오. 이 아이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오. 무언가 함정에 빠진 것이오. 부인은 빠지시오. 부인이야말로 한패가 아닌지 어찌아오? 풀물을 먹인 것도 약초를 가르친 것도 다 부인이 아니오. 윤 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지요. 진실을 말하려 해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며느리에게 해독초를 먹였다는 사실조차 이제는 의심의 빌미가 될 판이었지요. 함부로 입을 열면 난양이 또 빠져나갈 터였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면 채원이 끌려갈 판이었지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결국 채원은 곳간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관아로 넘겨지기 전 사흘의 말미가 주어졌습니다. 그 사흘 안에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채원은 독살범으로 끌려갈 운명이었지요. 그날 밤 진연이 곳간을 찾아왔습니다. 옥문을 사이에 두고 부부는 마주 앉았지요. 부인, 네 똑똑히 묻겠소. 그 독을 정말 부인이 쓴 것이오? 서방님, 저를 그리도 못 믿으십니까? 믿고 싶소. 허나 부인 방에서 독이 나왔고 박 의원도 그리 증언하지 않았소. 네, 어찌 눈앞의 증거를 모른 척하겠소. 게다가 어머님은 한사코 입을 다무시고 부인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질 않소. 대체 그 풀물은 무엇이며 어머님과 부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지요. 채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조 때문에 차마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지요. 진실을 말하는 순간 난양이 또 빠져나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지금은 아무것도 여쭐 수 없습니다. 허나 이것만은 믿어 주십시오. 저는 결백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제 목숨을 지켜 오신 분입니다. 어찌 그 말을 믿으란 말이오. 풀물을 먹이고 약초를 가르친 그분을. 서방님, 채원이 옥문을 붙들고 외쳤지요. 그 손가락에는 진연이 떠나며 끼워준 옷가락지가 여전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헬쑥하게 야윈 손에 그 가락지만은 빛을 잃지 않았지요. 진연의 눈길이 그 가락지에 가 닿았습니다. 그 가락지를 아직도 끼고 있었소. 한 번도 뺀 적 없습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시기만을 이것을 보며 견뎠지요. 설령 서방님이 저를 버리셔도 저는 끝까지
이 가락지를 끼고 있을 것입니다. 진연의 가슴이 미어졌지요. 눈앞의 증거는 아내를 가리키는데 저 가락지를 낀 손이 사람을 독살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의심 사이에서 진연은 괴로운 듯 고개를 돌리고 말았지요. 사흘이요. 사흘 안에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나도 더는 부인을 감쌀 수 없소. 진연은 무거운 걸음으로 곳간을 떠났지요. 그 등을 바라보며 채원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마저 등을 돌리려 하는 이 순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지요. 차디찬 곳간 안 채원은 두 다리를 끌어안고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요. 아가야, 어미가 못나서 너를 이런 곳에서. 깊은 밤 윤씨 부인이 몰래 곳간을 찾았지요. 옥문 사이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원아, 조금만 견뎌라. 내 반드시 너를 꺼내주마. 어머님,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으나 이 아이가 불쌍해서. 그런 말 말거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씨 부인의 눈에 불꽃이 일었지요. 그러나 부인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보름의 기한 사흘의 말미, 그리고 잡히지 않는 증거. 모든 것이 벼랑 끝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부인은 홀로 골방에 앉아 죽은 딸의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전 병으로 먼저 보낸 딸의 유품이었지요. 그 아이를 살리지 못한 한이 평생 부인의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원을 더욱 친딸처럼 여겼는지도 몰랐지요. 내 그때 그 아이를 살리지 못해 평생을 한으로 살았다. 한데 이제 채원이 마저. 부인은 그 차가운 은비녀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하늘이 시어 제가 그 아이를 못 지켰는데 이 며느리마저 못 지키면 저는 어찌 삽니까? 차라리 이 늙은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저 아이들을 살려주소서. 평생 강하기만 했던 윤씨 부인이었지요. 종들 앞에서도 문중 어른들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만큼은 한없이 무너져 내렸지요. 등불마저 가물거리는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깝다 했던가요. 흐느끼던 부인의 손끝에서 문득 은비녀가 등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빛을 본 순간 부인의 흐릿하던 눈이 번쩍 뜨였지요. 그래, 은비녀, 은이다. 부인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도 잊은 채였지요. 독이 든 것이라면 은이 변색되는 법. 어찌 내가 그걸 잊고 있었더란 말이냐. 캄캄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한 줄기 빛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반격의 실마리가 죽은 딸의 유품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사흘의 말미 중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곳간에 갇힌 채원은 차츰 기력을 잃어갔지요. 약을 먹지 못한 탓에 몸속의 독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사이 한숨도 자지 않았지요. 은비녀에서 얻은 실마리를 붙들고 밤낮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부엌 부뚜막에 재를 한 줌 한 줌 채로 거르고 박 의원이 드나든 자취를 더듬었지요. 문득 부인은 곳간 앞에서 며느리에게 건넸던 옛말을 떠올렸습니다. 채원이 처음 시집 오던 날 부인이 손을 잡고 일러주었던 말이었지요. 채원아, 이 집에서 살다 보면 다정한 말로 너를 어르는 이도 있고 모진 말로 너를 다그치는 이도 있을 게다. 허나 명심하거라. 참된 정은 다정한 말에 있지 않고 끝까지
내 곁에 남는 데 있느니라. 그때 채원은 그 말의 뜻을 다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6해를 함께 살며 이제는 뼈에 새기듯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그 말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지요. 내 끝까지 내 곁에 남으마. 무슨 일이 있어도.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문중회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지요. 채원이 관하로 넘겨지기 전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칠인년도, 난양도, 박 의원도, 문중 어른들도 모두 모였지요. 끌려 나온 채원은 헬쑥한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 곁을 윤씨 부인이 절뚝이며 지켰지요. 자, 큰 며느리를 관하로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거든 하라. 문중의 최고 어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윤씨 부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요. 어른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채원이는 결백합니다. 진짜 독을 쓴 자는 따로 있지요. 부인 또 그 소리요. 증거도 없이.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씨 부인은 품에서 은비녀 하나를 꺼냈지요. 그러고는 종숙 어른이 쓰러진 날 먹었다는 죽그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죽에 은비녀를 담그자 비녀가 순식간에 시커멓게 변했지요. 보십시오. 은은 독을 만나면 검게 변합니다. 이 죽에 독초의 독이 들었던 것이 분명하지요. 그렇다면 이 독을 누가 탔는가? 그것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부인은 다시 말을 이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제가 채원이에게 시커먼 풀물을 먹여 골병들게 했다 하였지요. 허나 그 풀물은 독이 아니라 독을 빼내는 해독초였습니다. 무어라? 해독초. 채원이는 오래전부터 누군가에게 더디게 독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매일 해독초를 다려 먹여 목숨을 붙들어 온 것이지요. 풀물을 걸은 단 하루 채원이가 사경을 헤맨 것이 그 증거입니다. 만약 제가 채원이를 해치려 했다면 어찌 그 아이가 지금껏 살아 있겠습니까? 채원이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눈물을 쏟았지요. 어머님 그 쓴 사발이 저를 살리는 약이었군요. 그래. 세상이 다 그것을 독초라 불러도 그것은 너를 살리는 약이었다. 내가 군말 없이 그것을 비워준 덕에 너도 살고 뱃속 아이도 살았느니라. 곁에 있던 진연이 흠칫 놀랐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아직 아이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말을 이었지요. 그 증거로 쓰러지신 종숙 어른도 내가 같은 해독초로 살려드렸소. 의식을 되찾으시는 대로 직접 물어보시면 될 일이지요. 마침 안채에서 정신을 차린 종숙 어른이 부축을 받으며 회당에 들어섰지요. 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부인의 말이 옳소. 내가 깨어나 보니 부인이 밤새 검은 약을 다려 먹이고 있었소. 그 약을 먹고 내가 살아났으니 부인이 어찌 독을 쓴 사람이겠소.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죽은 듯 보이던 진실이 은비녀의 검은 빛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그러나 난양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렸던 얼굴을 이내 뻔뻔하게 바꾸었지요. 호호, 어머님도 참. 은비녀가 검어졌다고 그게 무슨 증거가 되나요? 간장이 짜도 비녀는 검어진답니다. 게다가 곰곰 생각해 보셔요, 어른들. 이 집에서 약초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어머님이세요. 의원 집안 출신이라 독이든 약이든 마음대로 짓는 분이지요. 큰 며느리 방에 그 뿌리를 갖다 둔 것도
어쩌면 어머님이 며느리를 감싸려 꾸민 짓일지 누가 알아요? 난양은 도리어 시어머니의 재주를 거꾸로 물고 늘어졌지요. 그러고는 박 의원을 끌어들였습니다. 박 의원, 자네가 의원이니 말해보게. 저 풀물이 정말 해독초인가? 큰며느리 방에서 나온 독은 누구 솜씨던가? 그것이. 박 의원은 식은땀을 흘렸지요. 그러나 난양의 매서운 눈짓에 이내 거짓을 보탰습니다. 소인이 보기에는 큰며느리가 독을 다룬 솜씨가 분명합니다. 풀물이 해독초라는 것도 소인은 믿기 어렵습니다요. 이것이 두 번째였지요. 궁지에 몰린 악인이 거짓으로 역습을 펼친 것이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눈빛이 다시 흔들렸지요. 의원까지 저리 말하니 역시 큰며느리가 한 짓이 아닌가. 심판하는 이들의 마음이 또다시 기울려는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때 곳간에서 끌려 나온 채원이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헬쑥한 얼굴이었으나 채원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채원은 박 의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박 의원, 묻겠습니다. 그대는 사흘에 한 번 꼭 해질녘에 뒷문으로 들어와 작은 보퉁이를 들고 작은 마님 처소로 가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달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요. 그것은 작은 마님 보약을 봐 드리느라. 보약을 봐 주는 의원이 어찌 늘 대문이 아닌 뒷문으로 만듭니까? 그것도 사람 눈을 피해 해질녘에만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헤아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채원은 지난날 위조 차용증을 잡아내던 그 또랑또랑한 눈썰미로 박 의원의 거짓을 한 겹 한 겹 벗겨갔지요. 박 의원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제 방에서 나왔다는 그 독초뿌리. 그것이 바로 그대가 보퉁이에 싸들고 드나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언제 그것을 드리는 것을 보기라도 했습니까? 저는 그 방에 그런 것을 둔 적이 없습니다. 박 의원은 말문이 막혔지요. 채원의 차분한 추궁에 좌중의 의심이 도로 박 의원에게로 옮겨 가기 시작했습니다. 옳거니. 듣고 보니 그렇구먼. 의원이 어찌 늘 뒷문으로만 다녔단 말인가.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윤씨 부인이 박 의원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지요. 박 의원, 내 자네에게 한 가지만 묻겠네. 사흘 전 한밤중 누군가 부엌에서 큰며느리 약그릇에 무얼 부으려다 이 봉지를 부뚜막채 속에 떨어뜨렸지. 내가 그 자리에서 재를 봉에 두었고 여기 사머리가 그 봉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네. 이것도 모르는 일인가. 부인이 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들었지요. 사머리 곁에서 또렷이 거들었습니다. 예, 소인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님이 그 재를 헝겊에 싸봉하시는 걸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봤어요. 이 봉지 안의 가루를 방금 그 죽에 넣어보겠네. 은비녀가 또 검어지는지. 부인이 가루를 죽에 풀자 새 은비녀가 또다시 검게 변했지요. 봉지 속 독과 종숙을 쓰러뜨린 독이 같은 것임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부인은 이어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지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자네 약방에서 찾아낸 장부일세. 여기 독초 뿌리를 몰래 사들인 날짜가 죄다 적혀 있고 그 날짜가 우리 채원이가 적어둔 자네 뒷문 출입 날짜와 한치도 어긋남 없이 들어맞네. 약방에 그런 건 두지도 않는다더니 이 글씨는 자네 손이 아닌가. 박 의원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지요. 제 손으로 적은 장부와 출입 날짜가 맞물리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이래도 모르는 일인가?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자네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걸세. 박 의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윤 씨 부인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잘 듣게. 독을 직접 지은 건 자네야. 헌데 그걸 시킨 자가 따로 있다면 지금 말해야 목숨을 부지할 걸세. 자네 혼자 다 안고 죽을 텐가. 그 말에 박 의원이 끝내 무너졌지요. 털썩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소인이 다 말하겠습니다. 다 작은 마님이 시킨 일입니다. 큰 며느리를 없애야 안주인 자리를 차지한다며 소인에게 독초의 독을 지어 바치라 하셨습니다. 큰 며느리 방에 독을 숨긴 것도 종숙, 어른 죽에 독을 탄 것도 다 작은 마님 짓이었습니다요. 무어라. 좌중이 발칵 뒤집혔지요.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한패였던 자가 등을 돌려 결정적인 배신을 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난양은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의원을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지요. 이 미친 의원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어른들, 속지 마셔요. 저자가 돈 욕심에 혼자 독을 짓고는 이제 와 발각되니 죄 없는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는 그저 산삼이나 받아먹은 첩일 뿐이라고요. 난양이 어찌나 표독스럽게 잡아떼던지 문중 어른들이 또 술렁였지요. 하긴 첩이 무슨 수로 의원을 부린단 말인가. 증거가 더 있어야겠소. 마지막까지 빠져나가려는 난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윤 씨 부인이 차갑게 최후의 패를 꺼냈지요. 그럴 줄 알고 내 손님을 한 분 모셔두었느니라. 들라하라. 회당 문이 열리고 머리가 희끗한 노파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난양의 얼굴이 그 순간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지요. 이 사람을 알아보겠느냐? 내가 우리 집에 오기 전 머물던 그 집, 늙은 종이니라. 내 그 깨름칙한 소문을 흘려듣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모셔왔다.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맞습니다요. 저 사람이 우리 댁 안주인 마님께도 시커먼 가루를 다 먹였습지요. 마님이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시고 저 사람은 쫓기듯 그 집을 나갔습니다. 그 솜씨가 영락없이 이번 일과 똑같습니다요. 난양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번 한 짓을 또 한 것이니 누구도 그를 죄 없는 첩이라 여기지 않았지요. 이것이 네 번째 감추었던 과거가 끝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돌아보며 산삼의 비밀마저 밝혔습니다. 채원아, 그리고 어른들. 내가 저 첩에게 매일 산삼을 다려준 까닭을 아십니까? 저것을 어여삐 여겨서가 아니었지요. 의심받지 않을 자리에 두고 제 발로 꼬리를 드러내도록 지켜보려 한 미끼였습니다. 저것은 그 산삼에 취해 제 무덤을 제가 판 게지요. 그럴 수가 그 산삼이 미끼였다고. 난양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털썩 주저앉았지요.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여봐라, 저 첩과 박 의원을 당장 묶어라. 관하로 넘겨 그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이다. 문중 어른의 호령에 난양과 박 의원이 오라에 묶여 끌려나갔지요. 끝까지 발버둥 치는 난양의 비명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욕심이 제 발등을 찍은 것이었지요. 이것이 다섯 번째, 악이 마침내 단죄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연이 떨리는 걸음으로 채원에게 다가왔지요. 그러고는 아내 앞에 무너지듯 엎드렸습니다. 부인 내가 어리석었소. 눈앞에 거짓에 속아 부인을 의심하다니.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해 주시오. 서방님 아닙니다. 다 지나간 일인걸요. 진녀는 아내의 야윈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그 손가락에는 떠나던 날 끼워준 옷가락지가 그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진 세월에도 이 가락지를 한 번도 빼지 않았구려. 내 이 손을 의심한 죄를 평생 갚으리다. 채원이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지요. 두 사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 씨 부인이 그제야 며느리를 끌어안았지요. 고생했다, 내 새끼. 참으로 고생 많았다. 어머님이 제 목숨을, 두 목숨을 다 살리셨습니다. 두 목숨이라니? 질인년이 의아해하자 채원이 제 배를 가만히 쓸어내렸지요. 서방님, 실은 제 몸에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님이 그 독으로부터 이 아이까지 지켜주셨지요. 부인, 그게 정말이오? 진연의 얼굴에 기쁨과 회한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온 좌중이 그제야 윤 씨 부인의 깊은 뜻을 깨닫고 탄식했지요. 모진 시어미인 줄로만 알았던 그 손이 실은 두 목숨을 품어온 손이었음을. 채원은 그제야 시어머니의 절뚝이는 다리를 보며 오열했지요. 어머님, 이 다리도 옛날 그 한겨울에 저를 살리려 눈길 100리를 걸으시다 그리 되신 것이지요. 길에서 삐었다 하신 그 말씀이 이제와 그게 무슨 대수냐. 내가 살았으면 그뿐이지. 윤 씨 부인은 끝내 그 사연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요. 그러나 채원은 시어머니의 그 다리를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평생 이 다리를 부축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살리려 그 눈길 100리를 걸으셨으니 이제는 제가 어머님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윤 씨 부인은 말없이 며느리의 머리를 쓸어 주었지요. 그러고는 품에서 낡은 은비녀를 꺼내 채원의 머리에 가만히 꽂아 주었습니다. 이건 먼저 보낸 내 딸아이의 비녀다. 그 아이를 못 지킨 한이 평생 사무쳤는데 이제 너를 지켰으니 이 비녀도 임자를 찾은 개로구나. 너는 내게 며느리이기 전에 딸이었다. 채원은 그 은비녀를 받쳐들고 다시 한번 오열했지요. 모진 말 뒤에 숨어있던 그 깊은 정을 이제야 온전히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채원은 건강을 되찾아 옥동자를 낳았지요. 윤 씨 가문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한때 채원을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윤 씨 부인을 두고 이리 말했지요. 세상에, 첩한테 산삼을 주고 며느리한테 독초를 준다더니 그 독초가 실은 며느리 살리는 약이었다네. 그 깊은 뜻을 누가 알았겠나. 참으로 지혜로운 시어머니일세. 훗날 채원은 제 며느리를 볼 나이가 되었을 때 이렇게 일렀다 합니다. 겉으로 주는 것만 보지 말고 끝까지 곁을 지키는 손을 보아라. 다정한 말보다 모진 듯해도 끝까지 남는 그 손이 참된 정이니라. 그것은 오래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려준 말이었지요. 산삼보다 귀하고 그 어떤 약보다 깊은 사람의 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